이정호입니다. 오늘 받은 주제는 민노총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였는데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배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는 한은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을 잡아야 된다고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주범인 김일성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을 치렀으면 그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월 차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걸 방향을 잘 잡고 있죠. 이렇게 나가면서 김정은을 없애는 쪽으로 목표를 분명히 잡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서 또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을 죽이란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그 살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기독교에서 쉽게 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을 얘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관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여라,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트러스트, 신뢰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유지를 못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룰을 쉽게 해서 만들었던 어떠한 종교든 간에 다 이건 요구하죠.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근데 공동체 밖에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나는 이 원칙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때도 사실은 이 원칙은 무시가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기독교에서는 십계를 지킨다고 하는데 십자군을 만들어서 성전을 했잖아요. 홀리원을. 그들도 필요하면 사람을 죽이러 갔고 그 다음에 라스트 모히칸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인디언들도 자기 종교관을 갖고 있는데 저걸 죽여서 적이라고 판단되는 상대방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확 들면 내가 오히려 용감해진다. 이런 개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내가 죽인 사람들을 이 해골을 떠서 이렇게 집에 장식을 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강성해지고 잘 된다. 그런 것도 있었죠. 살인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다 합니다. 007 영화 보시게 되면 거기서 수많은 연애를 하면서 공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적 그리스도와 싸울 때는 뭐 십자군 이상 전쟁을 하고 이슬람들이 성전을 하는 건 다 하시고 2018년 5월 평양에 갔던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 아무개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눈도 깜짝 안 했고 저도 그 경기장을 제가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왔으면 문재인의 공이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그늘 밑에서 촛불은 횃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신히 지난 3월달에 껐습니다. 다 꺼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계속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고 부정할까 하다가 아바타 작년부터 제가 아바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그걸 쓰던데 이 사람은 타고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는 우리 땅에서 생겨났던 공산주의자들은 자생적 교문이 있어요. 작범이라고 하는데 작범은 아닙니다. 작범이었던 통역당 사람들을 존경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진짜 작범들이 움직이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그래서 해수부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어민 강제송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책임은 문재인이 지게끔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과 내통한 행위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그의 롤모델이라 그럴까, 멘토라 그럴까, 노무현 정권 때도 지난번 누구죠? 외교부 장관 책을 냈었죠. 무슨 빙하가 거기서 보게 되면 노무현 청와대에서 북한하고 한라인이 있어갖고 뭐 북한 인권 문제가 기권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나온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때 이미 그랬던 거를 확대 재생을 하는 게 문재인 정권. 근데 이 주사파들 운동권들은 북한 하자는 대로 하는데 이걸 남북 교류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할 때는 내 데이트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내 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좀 공부해 보니까 사람을 사귈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내가 하는 걸로 따라오는 건 맞는데 국가 간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제정책 어디를 봐도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걸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하고 그걸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두희 씨를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안두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기자인데요. 이분은 평북 용천이 고향입니다. 용천은 신의주 밑이죠. 용천역에서 10년 더 됐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백마하고 피연 갈라져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용천에서 지주지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신의주 고등상업 나왔어요. 지금은 신의주가 아직 볼품이 없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중국 단동이 화려하고 신의주가 초라하지만 외정 때는 신의주가 화려하고 단동이 초라했습니다. 만주가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신의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신의주 고상 나왔으면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고 일본 명치대학 법학과를 중퇴했습니다. 있는 집안 자식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은 안 하고 중퇴를 하고 장사를 하다가 해방을 맞았고요. 그래서 이 북치하에서 지주들을 탄압하니까 서울로 넘어왔죠. 그리고 평안도 사람이니까 자기들 조직인 서청에 들어가서 총무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사 특기 특 8기로 들어가서 그때는 뭐 단기 과정이니까 바로 49년도에 인관에서 소위로 있었습니다. 포병이었죠. 이분이 17년생 벤띠입니다. 동갑이 누구예요? 박정희죠. 박정희도 포병장입니다. 박정희는 경비사관 2기니까 조금 더 빠르긴 한데 같은 포병장도고 동갑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반공의식은 안두희가 훨씬 강했고 이 시절에 박정희는 남로당 영남 유격 총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1949년 6월 26일 날 바로 여기죠. 경교장 삼성병원에서 김구를 사살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정부를 8월 달에 세우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재헌의회를 만들자는 선거를 하자는데 거기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당시 대대장이 암살이 되죠. 그래서 그때 암살범을 잡아서 대한민국 군 역사상 문모중위를 총살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총살은 그 사건. 그리고도 제압이 안 돼갖고 여수에 있는 14연대 이때는 국방경비대에서 8월 15일 이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군이고 그 전까지 국방경비대, 해군은 해양경비대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연대밖에 없을 텐데 14연대를 출동하려고 하는데 14연대에도 역시 프락치들이 있어갖고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최초의 대한민국 군사반란입니다. 이때 우리 국방경비대 사령관은 송호성, 송 씨는 그 호랑이 소리라는. 근데 이분은요, 우리 군 역사에서 기록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 다음 분에 이 다음에 육군 총참모장 한 사람부터 육군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육군 최초의 총사령관은 송호성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이건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좀 잘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수 사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헌법을 만들었고 재헌의회가 7월 17일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공포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하는데 재헌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간접선거로 이승만 그 다음에 놓고 투표를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등이 되죠. 그때 미국에 왔던 사람이 누구죠? 서재필 선생이 나왔는데 많은 표를 못. 서재필 선생의 치명적인 약점은 둘 다 미국에 가서 박사, 이거는 법학 박사, 정치학 박사, 이 사람은 의학 박사를 했는데 서재필 선생은 미국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국적이 미국자였어요. 그게 결격 사유가 돼서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죠. 근데 이승만은 평생을 무국적자로 있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갖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여인하고 결혼했지만 일부러 미국 국적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그때 부통령은 사실 실권이 없고 국무총리가 의원내각제를 하려다가 이승만 주장 때문에 대통령제를 감의한 때문에 부통령은 의미가 없는데 이 임시정부 출신을 부통령으로 김구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김구가 노하죠. 이게 김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시영, 임정 출신의 이시영 선생을 부통령으로 해서 정부가 추구합니다.
김구가 이때 거절한 게 참 아이러니야. 김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달에 4월 19일 이때가 4.3 터지는 와중이죠. 그때 할 때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연석회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요 김구의 남북연석회의 참석하는 거를 한 30년 전에 월간조선에 한 깊이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아 이렇구나 하고 그때 저는 빨리 깨달았죠. 이때 김구가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 북한이 4월 19일에 열었다가 하루 휴회를 하고 김구가 오니까 22일날 속개를 할 정도로 환영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해 8월 달에 대한민국 정부 벌써 4월이면은 재원의회 선거하려고 선거운동 들어간 상태인데 이거 막으려는 행사인 거 뻔한 거죠. 근데 북측에서는 16개, 남쪽에서는 41개 단체가 참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남쪽에서 많이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48년 전국에서는 북한에는 거의 공산 세력이 있었지만 남한에는 박헌영 남노당 세력이 질비했습니다. 프락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북한은 뭐 단일 세력이니까 많은 세력들이 올라갔던 거고 이때 중요한 인물이 조소왕 씨인데 조소왕 선생인데 우리가 지금 광복 얘기하는데 광복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광복은요 정치학에서 복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국은 동양 정치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 중국에 한 나라가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신나라가 생겼다가 광무제가 다시 한 나라 또 세우죠. 그걸 후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왕조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는 거를 동양에서는 복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복국. 이건 복국이고 이 복국을 그 송나라가 있다가 그 금나라의 여진의 공격을 요 나라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봐서 남성이 찌그러들잖아요. 그때 황후이라는 사람이 남성이 됐을 때 다시 자기 수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찾는 거를 뭐 아름다운 말로 복국을 강조해서 빛광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광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광복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고 내 빼앗긴 땅을 수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광복하자는 건 거짓말이죠. 대한제국으로 무너졌으니까 대한제국을 광복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예요.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힌 나라니까. 근데 우리 임정 사람들이 초기에 이 개념을 놓치고 대한민국은 건국입니다. 제국이 아닙니다. 조상 선생이 정리하죠. 자 일단 광복을 했다가 대한민국을 정리하자. 대한민국을 세우자라고 해서 그냥 광복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상 선생도 남북연석회의까지는 같이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거품을 불고 김일성을 욕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조상 선생은 확실하게 알고 탁 돌았고 김규하고 김유식 선생은 안 돕니다. 특히 김규식은 김구가 안 문제였죠. 그리고 김구는 조용히 있으니까 4.3 사건 와중에 4.3 사건 터지고 났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여순 사건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숙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창룡 등이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미 군정 수사가 하니까 좌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김구를 경구장 찾아. 큰 김구라는 한국당 그 그늘 밑에 와 있는 거죠. 그 김구 선생이 신탁 통치는 반대할 때까지는 같이 갔는데 왜 이랬을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조직 개편하니까 또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싸움이 더 문제죠. 여기서 이제 골로 가죠. 처음에 혁명할 수 있지만 혁명이 와야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이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서청 사람들은 김구에게 강한 의심을 품는 거죠. 자기들은 북한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김구는 갔다 왔고 갔다 온 다음에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몰려드니까 불규칙한 게 보는 뭐 이거는 이때 박정희도 역시 불규칙했다는 거죠. 이게 동아일보 그 5대 대통령 선거 때 뿌려진 소회인데 그때 민정당 저 윤보선 측에서 뿌리는 그걸 토대로 한 건데 박정희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무기 언도 요즘은 언도를 안 쓰죠. 선고라고 쓰죠. 언도가 일본 말이에요. 동아일보 보입니다. 자, 박정희도 이때는 좌파였어요.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 씨는 대구폭동 46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폭동에 참여해서 경찰한테 사살됐었죠. 그리고 그의 딸이 김종필 씨의 부인이 된 건 천하가 다음한 사실이고 그때 상희 씨의 둘도 없는 친구가 이북으로 가서 박정희가 올력했을 때 내려왔던 황아부대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박정희가 만주군에서 중임까지 하다가 해방되니까
들어와갖고 할 일 없이 실업자가 됐다가 다시 경비산업과 들어가는데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형은 죽었고 그러니까 남로당 영남 유격 청첩으로 비밀리에 가입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순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까 송호정 씨가 사령관으로 해서 호남지구 작전사령부를 만들어서 출동합니다. 그때는 이제 14연대가 생겼다가 막 여단으로 재편된 고식입니다. 그래서 여단들이 막 있을 때인데 박정희는 5여단 소속 김백일 씨도 이북에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붉은 놈하고 있기 싫다고 내려와서 난 하얀 태양을 보겠다고 이름을 백일로 바꿨죠. 그래서 군단장 6.25 때 하다가 헬기 사고로 죽었던 분인데 김백일 씨를 또 만주군 출신이라고 굉장히 지금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작전참모 소령으로 박정희는 들어가서 그때 여순 사건 와중인 10월 11일 날 당시 평화일보에 박정희가 기자회견 설명하는 기사가 떴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박정희가 체포됩니다. 남로당. 그래서 49년도 2월 13일 날 서울중앙고등국법회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게 아까 그 기사였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5대 국회한테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박정희는 다 얘기하죠. 그래서 난 모르겠다. 전향하겠다라고 해서 풀려 나와갖고 육군 정보국의 문관, 소령에서 그냥 문관으로 있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다시 소령으로. 이건 참 운명이에요. 안두희가 썼던 그 유명한 시역의 고민, 이건 뭐 선배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안두희, 박정희는 여순 사건 겪으면서 돌았는데 김구는 그대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김구의 그늘에 많은 좌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안두희 씨가 참 말년에 비참했어요. 같이 사는 여성분을 3분, 4분 바꿨을 겁니다. 제가 본 분이 마지막 분인 겁니다. 서울에는 당연히 못 사셨고 인천하고 이 부평인가 부천 어디고 허름한 그 빌라 같은 집에 그 도심도 아닌데 살았고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연금은 어차피 이분은 못 받는 상태였어요. 군대 생활 20년이 못 채웠기 때문에 전쟁 3년을 포함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줘 맞기는 권중희 씨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피해식도 있었고 기자라고 하면 즐거움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득을 해서 한 10시간을 인터뷰했었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백범이라는 큰 나무 밑에는 빨갱이가 너무 많았다. 그 큰 나무를 베어내야만 그들을 없앨 수 있다고 서청에서는 봤다. 서청에서는 너도 나도 내가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암살의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살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독당 김구 쪽에서도 암살을 많이 했어요. 동아일보 있었던 그런 분들 암살하는 그쪽으로 보겠죠. 근데 내가 1번을 손들었고 내가 1번을 하고 2번을 실패하면 2번, 3번 누가 안 나. 이 똑같은 방식이 이또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도 안중근이 1번이었던 거예요. 안중근 실패하면 2번, 3번 또 나가야 돼 있고 이거는 암살의 기본 공식입니다. 1차 대전이 일으켰던 원인이 됐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사살 사건도 세르비아 청년의 1바, 2바, 3바가 있었는데 1바가 실패했는데 그 친구가 또 따라 다시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인기까지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경호를 특별히 신경 쓰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6월 26일 날 경고장 찾아갔는데 이때 이미 안두희 씨는 한독당의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선우진 기수한테 인사드리고 올라가서 총구를 그냥 쏘고 내려와서 선우진 씨한테 총 주고 자수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 거죠. 뭐 이번에 아베 암살처럼 뒤에서 쏜 것도 아니고 앞에서 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15년 종신형 받았다가 15년으로 감형돼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명한 시역의 고민. 내가 왜 시해를 했느냐. 그 책을 쓰죠. 이 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금서였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잔영 집행정지 받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박정희처럼 복귀가 돼서 포병 대위인가 중위로 돼서 나중에 대위로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53년대에는 완전 복권이 되는데 이때부터 그런 박정희같이 위대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안두희 선생은 한국 독립당원이었고요. 그를 김구에게 소개한 분은 김학규라는 분입니다. 근데 김학규 씨도 한독당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김구 선생이 북한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조수함처럼 확 바꿔서 김구를 비난했죠. 역시 안두희도 그때부터 김구에 대한 존경을 거뒀고
그래서 이렇게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겪으면서 김구 암살을 치르면서 우리가 굉장히 사상전을 치는 거죠. 이때 김창룡 씨가 앞장선 건 다 아시는 거고, 김창룡 씨 그 따님이 최근에 파리 무슨 책을 냈습니다. 김창룡 그 책을 보시면 김창룡 씨가 이분은 또 서천이 아니고 함경도 사람이에요. 그 향안도하고 그 경상도하고 저도서 둘이 다르잖아요. 정일권 씨도 함경도인데 이쪽 사람으로서 일본군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정보 활동을 잘했더군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그게 있어서 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마처럼 묘사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악마는 거친데 엘리트입니다. 그때 우리가 박정희까지 잡을 정도로 프락치를 속아냈기 때문에 50년 전쟁을 당했을 때 실력이 없어 깨지긴 했지만 내부 반란이나 동조 세력은 없었죠. 천만다행이다. 이게 두 번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6.25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갔죠. 이거 아주 실수죠. 4.3 사건 전에 도망갔고 이주화도 나중에 도망갔고 그랬는데 결국은 박헌영은 거기서 자기가 이끌던 남노당하고 북한의 북노당 합쳐서 조선노동당, 지금 노동당을 창당해주고 전쟁 끝난 다음에 제거됐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을 우리가 피투성이로 싸웠는데 결국은 정전, 아미스티스를 하다 보니까 주범인 김일성을 제거하지 못했잖아요. 박헌영은 죽었죠. 김일성이 살아있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이북에서는 거꾸로 이승만을 못 찍은 게 최대의 실패겠지만, 그러나서 이 정전체제는 지금 대한민국 정전체제는요, 뭐 종전선으로 깨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거. 저도 수없이 봤는데 이 정전협정 60조 겁니다. 정전협정을 맺고 3개월 이내에 이 참여국들은 정치 협상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반도 통일이 되든 평화체제를 결정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회의들이 30몇 개국이 모여서 해요. 근데 회의가 합의가 안 돼요. 두 번 열고 끝나고 지금까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은 거는 유엔이 남쪽 대표로 맺었고 북한에서는 인민군하고 팽덕회 조선 인민의원군 사령관이 맺었는데 나중에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 들어오고 중국은 저쪽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남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또 유엔이 했기 때문에 유엔이 동의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평화체제라는 것도 유엔이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를 신다통치 하지 말고 독립하라 한 것도 유엔이었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파병한 거는 미국은 전쟁 결정을 상원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이 선전포고 하는데 우리 6.25 때 미국 상원에서 선전포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선전포고 미국이 2차 대전 때 보게 되면은 선전포고 지금 놀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 일본이 선전포고 와서 싸움 들어가는데 한 4개월 걸립니다. 근데 6.25 때는 바로 들어와요. 이게 뭐냐? 미국이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 총회에서 결정하니까 유엔의 일원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미 8군이 바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럭키였어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운이 지지도 없는 거는 김일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전체제인데 이 정전체제는 그 유엔이 개입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유엔이 있는 한 우리 이걸 못 깹니다. 근데 이걸 뭐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 간다고? 네버. 유엔 참전했던 30몇 개국이 남북 합쳐서 다 동의해줘요. 한 나라도 반대가 없어요. 때문에 북한은 딱 알고 이제는 전쟁으로서는 안 된다.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남전에서 커뮤니즘 레볼루션을 일으켜서 통일하겠다. 이게 베트남식 방식이죠. 여기서 대한민국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이 나와갖고 뒤집은 다음에 그 정권하고 북한하고 서로 합의해서 푸는 이게 베트남식 통일이잖아요. 독일은 거꾸로 했던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개혁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예, 남쪽에서 올라갔던 남노당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남조선 혁명하면서. 그래서 금강정치학원을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 김일성 정치 군사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죠. 제가 이 중에 만났던 분은 김용규 씨라고 여기 저 광화문에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해방 직후에 서울고등학교 나오시는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자가 돼갖고 전쟁 때 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남쪽에 내려서 거부도 사건 하다가 거부도 사건에서 자수를 했죠. 그리고 지금 계신 김국성 씨도 남노당 계열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설적인 간첩 이선실. 올가조선에 있을 때 저도 이 기사를 썼었는데 이화여전은 나온 여자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에서 있다가 남노당으로 올라가서
서울말 쓸 수 있고 이쪽을 아니까 금강 정치하고서 혁명 교육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포섭해갖고 지하당 만들고 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많아. 이준실 같은 경우는 할머니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 방법이 서울 말씨를 써야 되니까 같은 서울 말 쓰는 게 개성 사람 아니면 황해도잖아요. 그쪽에 젊은이들을 뽑아갖고 교육시킵니다. 그때 기관은 김정일 정치군사대우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여간첩, 김동식, 울산 부부간첩, 아무개, 최아무 이렇게 된 거죠. 김동식 씨는 전 좀 아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말 써요. 말투가 툭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81학번인데 제가 81학번 대표입니다. 바로 첫 세대입니다. 그 세력들 중에 드디어 PD계열을 누르고 주사파가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파가 등장한 건데 처음에 대한민국에서의 공산주의자는 주사파가 아니고 그냥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은 민중해방 계열이에요. 순수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주사파로 바뀌느냐. 반제전선 자료를 토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공은 왜 주사파가 되었느냐. 서울대가 문제죠. 서울대가. 서울대학교 바꿔 국립서울대학 공산당. 서울대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거기는 항상 이 사회 문제에 고민하니까 자생적 커뮤니스트가 나오는데 69년도에 통일혁명당은 다 아실 거고요. 그 조직이 발전해서 85년도에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이 그 다음에 2005년에 반제민족민주전선, 반제전선으로 바뀝니다. 반제전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바꿀 때 이게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이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에 맞춰서 북한에서는 67년도에 평안남도 순안에서 남조선 해방민족 연맹 방송 북한에서 방송하는데 서울에서 방송할 것처럼 때리는 거죠. 심지전투가. 70년에는 통역당이 와야 되니까 통일혁명당의 목소리 방송. 85년도에는 국유의 소리 방송. 그게 한민전 유명한 개성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인데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DJ하고 김정일 만나갖고 적대적 행위 중단하자니까 국외 소리 방송 중단하면서 2005년에 반제 민전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PD 계열인데 북한에서 방송들은 이 PD 계열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내용은 주사파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듣다 보니까 PD 따라가던 애들이 애네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대 김용환이에요. 제 또래 안동 출신. 저도 안동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아까 김영규 씨 전설적인 공작원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썼던 생활된 달바라기 책 보게 되면 남로당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여간첩 김동식은 여기 와서 주사파를 쭉 만나고 다닐 때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을 때 이런 책을 썼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사파 보고 직파되는데 오자가 말입니다. 자, 강철 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강철이란 말은 스탈린이잖아요. 이 친구도 스탈린이라는 자기 닉네임을 가질 때는 PD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 친구가 이제 한참 활동할 때 이선실이 이끌던 남조선 노동당인가 이 있었죠. 거기랑 연결돼 갖고 강화도에서 안전점프로 이북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사파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PD 계열로 있던 친구들이 이웃 방송 이 친구도 보면 계속 한민전 방송 듣고 그 혁명가의 품성을 하지 않습니까? 혁명가는 방구도 끼지 마라. 화장실 가는 것도 보여주지 마라. 항상 꼿꼿이 앉아라. 전형적인 안동 선비 스타일인데 꼿한 친구죠. 바짝 나가고. 그래서 옛날 그 불교책 보게 되면 스님, 대스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어떤 모습,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기대지도 말고 화장실 가는 모습, 모욕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주사파들이 접촉을 시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제 아까 부여간첩 김동식을 내려보내서 시도를 합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이때 주사파는 매우 많아서 연세대학교 사태, 뭐 건국대 사태 굉장히 많았죠. 근데 반대로 또 우리 국정원에서 투입했던 뿌락치도 많아갖고 이럴 때 의심이 많아갖고 김동식을 뿌락치로 의심해갖고 서로 연결이 안 돼요. 부간첩도 그랬었고. 그러다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그 민화협인가 만들어서 남북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냥 직파를 해서 만나지 않고 그냥 이메일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송영길도 참여했던 북한 묘목 보내기 운동인데 단체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북한의 다락방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나무심기에서 묘목 보내주기 운동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참가할 수 5만 원 내요. 5만 원. 근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묘목 값은 원가가 한 1,000원도 안 돼요. 그럼 49,000원 띵 할 수 있죠. 왔다 갔다 차비 좀 쓰고. 근데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려면 되는데 그냥 만나주나? 밥 사는 것까지 되는데 뇌물을 줘야 되죠. 그 뇌물을 잘못 받아서 골로 갔던 게 김정은이 고모 장로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내기 너희 받아라 그러면 아이 필요 없다. 우리 심으려면 또 힘들고 하니까 그 돈은 뇌물은 먹었으니까 100만 주가 아니면 뭐 한 10,000주만 가져가는 사진만 찍고. 그럼 또 얘는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야. 한국 묘목인 척하면서 중국 가서 중국 묘목 사는데 영수증은 100만 주 산 것처럼 하고 또 삥땅하고 뭐 하고. 이거 했던 게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안부수 윤하엽 회장이잖아요. 이 친구 지금 구속돼 있는데 8억 원인가를 지금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은 경기도 의회에서 지원했는데 정부 돈 받으면 반드시 카드로 써야 되는데 카드로 안 쓴 게 많잖아요. 뇌물로 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북한과 관련해서 주사파 나온 친구들이 지금 쭉 지켜보니까 저도 한때는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봉급받고 살았어요. 지금 살아보고 나서 보니까 좁팽이스럽게 살았다. 이왕이면 더 대차게 살 걸 살아보니까 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고 그때는 안 잘리려고 빌비거렸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처음 직장 조선일보 갔을 때 나보고 똥설일보라 그랬거든요. 나도 대꾸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로 옮기니까 똥알보 갔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평생 직업이 없었어요. 나는 결론적으로 나는 내 돈 내산했습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걔네들이 똥알 보든 똥소리 보든 뭐 하는 난 내 돈 갖고 애들 키우는데 걔네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었지. 노동운동 한다고 노동운동 하다가 잘려갖고 나와가지고 있다가 막 비난하다가 나중에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다가 한 게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 묘목 북한 보내기 바로 DJ가 열어준 공간 통해 갖고 하면서 49,000원 띄워 먹을 수 있고 북한하고 같이 먹고 걔네 뇌물 주고 나 먹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산업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기자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하도 억울해 술 먹고 가다가 쾅 막 죄송합니다. 대꾸 안 하고 차에 없으시더라고요. 정신이 이제 참 눈물나게 서러운 적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산업은 이런 산업밖에 없어요. 결국은 대한민국 의회나 지방에서 낸 돈하고 국민 성금을 삥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했던 게 그렇게 보내준 북한 돈은 북한의 간부들이 먹고 미사일 핵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산업이 신재생 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 갖고 와서 신재생 해야 된다니까 독점 갖고 오면 되잖아요. 특히 중국의 인덕권 친구들이 많이 사업권을 땄는데 그거를 키우려면 가장 경제적인 발전소인 원전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 지진 났다고 진짜 막말로 지랄하는데 경주 지진 났을 때 첨성대 무너졌습니까? 돌로 싼 것도 안 무너지는데 아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여기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가 무너지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겠습니까? 둘 다 공식적으로 진도 8인가 견딘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먼저 무너지겠어요? 원전은 안 무너져요. 원전은 지금 비행기가 와서 맞췄을 때 무너지냐 안 무너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잠실 롯데월드 지을 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 뒤에 성남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북한 때리고는 비행기가 급해갖고 밤중에 들어오다가 내려야 되는데 단도리로 내리려면 그쪽 부활지로 내리면 그 옆으로 지나가고요. 근데 만약 깜깜하고 뿌옇다 그래서 그 건물을 받으면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지 뭐 무너졌잖아요. 9.11 테러 비행기 막으니까. 그래서 원전이 훨씬 더 단단한데 그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경주 지진 났을 때 월성원전 쫓아가서 문재인 걱정한다고.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국민도 한심해요. 제가 원자력을 국방만큼 하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었고 탄핵 정책할 때 제가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 탄핵만 썼다가 괜찮냐 이러길래 리을리을이 달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 원전을 죽이면서 태양광을 갖고 이런 사업밖에 못하는 거예요. 허인이가 그랬죠. 그리고 나서 특징이 그냥 얘기할게요.
뭐 1류 대학, 2류 대학, 3류 대학은 있는 거니까. 스카이 출신들은요, 운동권 초기에 경기 지역, 뭐 걔네들은 또 울산도 안 받아요. 경인 지역에서 노동운동 잠깐 하다가 빵에 갔다 와가지고는 그렇게 지내다가 YS가 젊은 피 수혈한다고 할 때 대거 정치권으로 갑니다. 그때 같은 사람이 추미애도 가고 홍준표도 갔는데 운동권 많이 갔어요. 서울대학교 김민석인가요? 뭐 그 친구도 가고 쭉 갔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스카이대학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가 있고 처음에 그런 데 노동계에 있었는데 삼류대학 출신들이 노동운동을 장악해서 지금 민노총 누구죠? 어디 대학인지 아시죠? 학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친구 외대 용인캠 출신입니다. 그리고 동부연합 이석기도 어딥니까? 걔네들도 다 그쪽에서 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스카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지방 권력과 연합되면서 그게 뭐예요? 운동권 애들 직업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엘리트 애들은 북한하고 연계된 사업하거나 노동산업, 정치산업을 하는 거고 삼류들은 지방 또 노동운동 들어온 거고 한신대 나온 사람이 여자가 누구지? 윤미향이죠. 윤미향이 뭐예요? 위안부 사업하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화여대 나오신 교수분이 했는데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섞어갖고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위안부가 정신에 빠져나가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 해서 정부지원금 받고 먹고 사는 거 국민선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노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주영 씨가 대한민국에 끼친 공이 참 많은데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나왔다가 실패하면서 그때 노조가 떠드니까 돈으로 막았잖아요. 저 살아보면서 몇 가지 후회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정년을 하니까 대차게 못한 거하고 큰 돈 안 번 게 후회가 되는데 저는 돈 많이 버는 거에 부정인 줄 알았더니 일단 돈을 벌어놔야만 큰일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큰일을 못한다는 게 결론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산서원 세웠던 퇴계도 부자고요. 천하를 주류했던 공자도 부자 같아요. 공자가 천하 돌아다닐 때 거기 가면 밥은 주지만 중간에는 자기가 밥 줘야 되잖아요. 한 몇백 명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대접 잘 받지만 어떨 때는 그냥 가라 그러면 못 받을 때 밥 줘야 되잖아요. 밥 주니까 자산하다면서 글을 쓴 거지. 그리고 나가서 벼슬 한 거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파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종교제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부자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리학적 지혜에 못 빠져서 바보였다 하고 싶은데 저기 돈이 있으면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데 정기영 씨가 노조가 이러니까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 노조가 민노총의 핵심이 되면서 현차, 현중 거기서 가장 큰 민노총의 탄약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대기업 노조에서 돈 뽑아갖고 자기들 취업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대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윤미향에 가서 왜 데모를 해요? 양이원양에 가서 왜 거기에 양이원양은 그렇다 치자 환경이니까 위안부 단체가 왜 가서 해요? 품앗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품앗이 성공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 생활, 창업은 못하니까. 작년에 유행한 히트친 영화가 맞나? 작년에는 오징어였나? 그 전에 기생충은 언제 히트치? 재작년. 이 파라사이트 아니야? 나는 지국주 친구들 만나면 대놓고 얘기하지만 나는 니들이 똥소리를 보일 때 내가 기생충인 줄 알았어. 내가 기생충 아니고 너란 말까지는 안 하지만 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엉터리 회계를 한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나 지금 세금 진짜 많아요. 선배님들 노인 되니까 세금 진짜 많지 않습니까? 미치겠어. 정년직 3개월, 4개월 됐는데 돈을 쓰는 걸 안 줄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세금 많은지.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 내가 회계를 정확하게 당한다는 건데 얘네 회계 다 엉터리잖아. 다 해야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운동권이 정론피들이 들어가서 민주당은요 인천 김성수 선생이 만든 한민당이 뿐입니다. 그거 정통 보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주 집단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세울 때 전 연대를 나왔는데 고려대학교도 그분이 뜻이 있어서 했었고 그분이 대한민국 세울 때 국호를 뭘로 할 때
뭐 고려공화국을 주장했던 것도 있더라. 그만큼 이 민국으로 가자는 데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이라는 아버지는 이승만인데 그걸 받아준 캐쳐 그것도 굉장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난 인천 김성수라고. 물론 의견이 다른 부부싸움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 한민당인데 이게 나가다가 이제 이승만하고 충돌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만들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그분도 부통령 아웃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정권 민주당이 잡았다가 또 5.16을 뒤집어지고 특이하게 우리 보수 세력의 뿌리는 한민당인데 저쪽에서 날아온 이승만 세력, 군부 세력, 전두환까지 가다가 그 사이에 이게 변질이 돼서 호남정당이 되면서 DJ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운동권에 들어가서 운동권의 숙주가 되버렸어. 난 인천이 땅을 칠 것 같아요. 지금 동아일보가 가면은 인천 동상이 있고 지금 인천 선생은 친일파로 돼 있는데 그분이 친일파입니까? 아, 그분은 대인이에요. 보니까 저도 싫은 놈한테는 감정이 이렇게 이그러지고 좋은 놈만 해볼 줄 모르는데 그분 식구적으로 그냥 다 돈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에서 기업도 했고 동아일보도 하고 고려대학교도 했던 거고 그나마 지켜줬던 거고 이승만이하고 김구가 왔을 때 잘집이라도 있을 때 그분이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만들었던 이 민주당의 전신이 주사파에 들어가서 꽉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랄까 참탈을 한 거죠. 아까 대북 사업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노동산업이 할 수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돈은 국민한테 대기업 노조한테 뽑아갖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든 거는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6.25 전쟁 때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가 김일성을 제거 못했기 때문에 그 혁명가 세력을 키운다고 한 게 초기에는 안 됩니다. 이승만 때도 안 되고 박정희 때도 안 되다가 박정희 후기부터 서로 나오다가 그게 PDDR이 됐다가 NL로 바뀌면서 지금 입꼬라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푼다는데 나는 계속 주문하는 게 김정은 타겟을 잡자, 죽이자. 어떻게 죽이느냐? 닌자 미사일로 하든 지금 한미연합사가 있는데 한미연합사에는 지금 연합지상군 사령부, 연합지상군 구성군, 공군 구성군, 해군 구성군입니다. 전시가 되면 연합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육군 특전사령관하고 미국의 특전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사령관이 하면서 해군의 UDT, 특전사, 저쪽에 이제 블랙베리죠. 그다음에 이제 대북으로는 이제 UDT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연합작전 하거든요. 나는 그 조직을 평시 조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개 여단이 와서 미국이랑 같이 하면 안 해도 좀 마음이 놓이니까. 그리고 국정원하고 미국 CIA하고 같이 해서 드론으로 하던 이번에 북한이 드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드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군사적인 말씀드리면 어제 유용원 기자가 잘 썼던데 대통령이 ADD 가서 가오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가오리는 아싸 가오리 그겁니다. 그냥 요트처럼 큰 날개가 더 긴 끼럭지보다 더 긴 겁니까? 전투기만 한 건데 날개가 크면 양력이 크기 때문에 높이 뜨고 오래 떠 있습니다. 사람을 안 타니까 거기 사람 타는 공간에 기름 때려내면 더 오래 한 30시간 떠 있어요. 그게 북한에 높은 데 떠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할 때 탁 켜놓고 있으면 안면 인식 하잖아요. 나머지는 지문 인식인데. 근데 이 미국은 뭔 기술인지 대급발의 인식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찍어갖고 저게 술레이니만이라고 하면서 이라크에서 특수군 사령관 죽여버렸잖아요. 이란 특수군 사령관 왔어요. 안면 인식이 여기만 찍어도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미 뭐 안면 인식이 인터넷 뱅킹에 쓰일 정도면 굉장히 기술이 발달입니다. 쫙 찍어가지고 미국이 만든 무기 중에 하나가 로드 오브 갓. 갓은 신이고 로드는 짝대기예요. 거기서 지팡이를 확 던지면 지팡이가 터지는 순간에 이게 화약은 아닌데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뭐 닌자 미사일 그래서 역시 짝대기가 던지는데 날아오는데 중력 기술이 세죠. 팔이 쭉 펴져갖고 수직으로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지금 아프간에서 알카에다 사람 죽일 때 1인자 그렇게 그걸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무인기를 투입했으니까 우리 무인기도 그런 식으로 가오리를 하던 미국이 해주면 더 좋은데 가급적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오리가 완성이 되면 지금 이제 송골매라든지 분단급 갖고는 정찰 위성
저 위주기 때문에 아까 가오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길이가 한 8m, 10m 되니까 전투기 크기니까 무기를 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송골매는 이 카메라 정도, 그다음에 자폭용,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헤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그건 화약만 싣고 가서 그냥 들어가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비행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개념은요 많습니다. 지금 우리 팬텀 전투기하고 F5가 지금 수명이 다 돼서 좀 버리고 있는데 난 버리지 말고 조정석에다가 화약 이빠이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딱 넣어갖고 자폭용을 띄워. 그거 무인기지 뭐. 훨씬 빠르지 그 전투기였으니까. 그리고 가다 추락해도 괜찮고 아까부터.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는 타겟을 세우라는 걸 주문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ADD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군을 막 야당치면서 아니 자 OODA 군사작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우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이 하는 행동을 늘 평시에는 정보작전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부대가 지켜보잖아요. 저놈들이 하는 게 이게 뭐지? 아 이거구나. 오브저베이션 관찰하는 거죠. 그다가 아 이거 하는 거구나. 오리엔테이션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저놈이 이거 할 때 평소에 작전부대는 뭐예요? 정보는 지켜보는 거고 작전부대는 쟤네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을 상상하는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해서 아, 인민군이 어떤 작전을 해서 거기다 작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인민군들이 하는 작전이 이거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작전 계획이 몇 개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decision입니다. 그래서 OOD 그다음에 G가 go 하게 되면 액션 들어가는 게 우다. OODA인데 우다 플랜을 돌렸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다 플랜이 없기 때문에 무인기가 그렇게 시작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무 발견하고 놓쳤다. 거기서 끝나는 작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중에 송골매를 북한 휴전선 5km 집어넣었다며 걔는 용산까지 50km 내려왔는데 아 이것만 나니까 우리도 집어넣었는데 북한은 발견도 못했어야 그랬는데 그게 자랑이냐. 한 평양까지 갔다 오지 그랬더니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투입하는 것도 대통령이 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정도 작전은 사단장이 하고 군단장이 하고 지작사령관이 하고 다 육군 무기니까 공작사령관 아니고 합참의장이 했어야 되는데 각하 결정하십시오. 이거 다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펄패싱 아이스하키 시합 치열해지면 농구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어제 올리기 전에 슈팅해서 이기거나 동점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싸 그러면 실패하고 욕 독박 쓰니까 공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안 쏘잖아요. 책임 병가 전가하는 굉장히 이거 정책에서 아이스하키에서 퍽패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거예요. 아무도 결정 안 해요. 결정하라고 제너럴입니다. 결정하다고 애드미럴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병가가 있지만 제너럴 애드미럴은 병가가 없지 않습니까? 디시전 하라고 참모들 붙여주는 건데 디시전을 안 하면 뭐래? 액션 안 하면 대통령이 하라면 대통령이 그거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난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합참의장 이사 별들 좀 조인트 깔아 그랬습니다. 밑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그 이러다 틀리면 그러니까 내 대통령 암살 조심하라는 거예요. 북한 더더욱 좋지. 좌파들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연합특수전사령부를 가동하고 미국 CIA가 아프간 전쟁할 때 보게 되면 계속 그 CIA가 가동하고 특수전부대하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죠. 지금 국정원은 워낙 죽여놔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이제서야 인적 청산이 되고 있잖아요. 사무까지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웃기는 거는 탈핵 정책에 순종했던 산자부 공무원 한전 간부들이 안 나갔어요. 대국발이만 바뀌었어 진짜. 못 바꿔요. 간땡이죠. 근데 국정원은 그나마 좀 칼질을 하고 있는 거고 군도 사실은 못 바꿨지.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김정은이 있으면 좌파는 또 살아난다. 우리 저 이부 선생님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문재인이 일국 양제를 시절에 했던 거죠. 자, 공산주의 등소평의가 78년도 공산당 대회에서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 이게 일국 양제 시스템인데 97년 홍콩 반환할 때 일국 양제라 그랬죠. 사실은 영국은 할양제는 안 줘도 되는데 다 돌려줬어요. 그때는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일국 양제를 대만을 상대로 떠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홍콩 하나 먹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홍콩 사람들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되게 해놓고 뽑아 먹으면 되지. 그거를 공산식으로 바꿔놓으면 더 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엄브렐라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 먹으면 더 하겠죠. 근데 중국과 대만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남북한은 우리가 크거든. 우리를 어떻게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못 견딜 거예요. 대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총독을 세워놓고 위임 통치하는 건데 그 역할을 가장 잘했던 게 살면소대가리 특등보죠. 아닙니까? 아니, 이게 특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은 그때 통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부 선생님 이론인데 듣다가 내가 맞네 하고 제가 써먹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나는 주사파의 아바타인 줄 알았더니 이북에도 아바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운동권 출신 주사파들은 대북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빼먹었던 거고 부정부패 방법으로 빼먹었던 거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쌍방울과 민화협을 통해서 양다리 거쳤던 거예요. 난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세금하고 성금을 빼먹었는데 거기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다 절비하는 거예요. 다 조사해야 돼요. 이걸 이게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하면서 이들이 기대고 있는 언덕이 어디냐? 거기니까 거기 제거하라는 거고. 나는 안두희 씨를 보면서 그의 실패는 뭐냐? 안두희하고 동갑이고 포병 장교였던 박정희도 죽은 다음에는 큰 비난받았죠. 뭐 여자랑 어쨌다. 여자랑 어땠다. 그리고 뭐 장가도 많잖아요. 처음에 김호남 여사 있었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화여전 나온 여자. 그 다음에 유경수. 그 외에도 여자. 그것만 보면은 참 천하에 뭐 하는 건데 버린 거 보면 또 담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간을 따져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 박정희는 대신에 이제 그 무리수를 둔 게 있기 때문에 부인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총 맞고 하는 그 욕도 먹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공이 많아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두희 선생은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사업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사업이 처음엔 되다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에 대한 재평가가 확 나오면서 나쁜 사람으로 몰리니까 본인도 돈이 있으면 방어라도 했겠죠. 돈도 없고 뭐를 하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쫓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승만을 시켜서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하도 맞으니까. 지금 그때가 17년생인데 2000년쯤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연세 선배님 많이 맞으시면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하면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업적을 많이 세워야 돼요.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하고 나서 아니 박정희는 지금 와서 다시 가만히 보니까 조국 근대와 나는 열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매불만 그거더만요. 그 다음에 남이 장군이 쓴 그 남아 22평국이면 뭐 어쩌고 하는 유명한 그 시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보니까 그 금오사 하나 자리거에서 보게 되면 남아로서 내가 이걸 못하면 뭐 이렇게 혁명 기계가 있더라고요. 44살에 5.16 했는데 참 젊은 나이야. 이게 안두희하고 박정희의 차이점이죠. 박정희는 꿈이 컸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벌었고 성공시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박정희만큼 성과도 내주셔야만 안두희의 비극을 피해간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잘하자. 정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